호메로스는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복수로 일리아스를 그렸고 오디세우의 모험과 귀향을 소재로 오디세이아를 만들었다. 일리아스의 주인공이 가장 용감한 영웅을 상징하는 아킬레우스라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은 지략을 상징하는 오디세우스다. 오디세우스의 입을 통해서 왜 인간은 신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는지 또는 두어야 하는지 왜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또 그래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은 오디세이아의 9권에서부터 12권까지 오디세우스 자신이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트로이아를 떠나서 칼립소가 사는 섬에 이르기까지 약 3년간의 여정입니다. 이 부분은 서양 문학사에서 최초로 시도된 1인칭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아는 뮤즈 여신, 그리스 말로는 무사 여신이 화자가 아니라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제한된 삶의 지평,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겪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화자의 변경은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인 사건보다는 오디세우스의 의식 속에 투영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시인 자신의 해석을 좀 더 가깝게 접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시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시인의 생각이고 시인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장치를 동원을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로서는 항상 그렇게 쉽게 그 얘기를, 메시지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신 또는 신적인 것과 차츰차츰 멀어져가는 인간의 모습이 여기 이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는 오디세이아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그러니까 BC 700년에 쓰여졌다고 또는 노래되었다고 추정이 되는 또 하나의 서사시 헤시오도스가 쓴 일과 나날이라는 작품이 전해주고 있는 간략한 인간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의 작품인 서사시 일과 나날. 인류의 역사를 황금시대, 은시대, 청동시대, 영웅시대, 철의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철의시대는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한다. 이런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원의 길은 정의와 노동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대, 우리들의 충고를 언제나 기억하고 일하라. 페르세스, 고귀하게 태어난 이여, 그대를 굶주림이 혐오하도록, 그대를 사랑하도록 고운 화관 둘러쓴 데메테르 고귀한 이가 곡식으로 그대 창고를 가득 채우도록. 굶주림은 실로 온전히 일하지 않는 자의 동반자인 것. 그에게 신들도 인간들도 화를 내는 법.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호메로스의 작품에는 헤시오도스의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체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의 인간관이 작품의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에서는 분명 신과 같은 삶을 사는 금인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작품에는 그들의 삶이
그들보다 훨씬 딱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보다 더 나을 것 없다, 부러워할 것 없다 하는 메시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담겨 있을 겁니다. 은인간, 청동인간은 이건 언급 안 됩니다. 그러나 헤시오도스 얘기에는 금속의 위계사에 느닷없이 끼어든 영웅이 잔뜩 나옵니다. 영웅서사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금의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후대 인간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신에 가깝습니다. 영웅들 중엔 신의 아들이거나 손자도 있습니다. 당장 아킬레우스는 여신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강대진 교수의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아주 막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수식해주는 아주 관용적인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도 이소테오스, 신과 같다, 또는 헤미테오스, 세미테오스, 반쯤 신이다, 또는 안티테오스, 이것도 신급에 해당한다는 소리예요. 또는 godlike하다, 디오스, 이런 말이 아주 관용적으로 붙어 다닙니다. 영웅 앞에는. 그런데 호메로스의 영웅들은 그리스 신화상의 족보에 의하면요, 마지막 세대의 영웅입니다. 그들을 끝으로 영웅 시대는 막이 내립니다. 오디세우스가 그 중에도 작품을 통해서 활약상을 보여주는 맨 마지막 영웅입니다. 그 뒤에는 영웅 없어졌어요. 그는 사실은 한 발은 영웅 시대에 두고 있지만 다른 한 발은 이미 이 못난 인간이 사는 현 시대에 들여놓은 경계상의 인물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영웅보다는 이건 좀 못난 인간에 가깝다 하는 생각이 아마 자주 들 겁니다. 읽으시면. 그렇지만 호메로스도 오늘날의 인간이 그는 오늘날의 인간을 철의 인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금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간이 금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웅의 삶도 또 부러워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바로 오디세우스의 여정 이야기 안에서 읽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금의 인간과 영웅의 시대를 떠나 현재의 인간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인은 오디세우스의 입을 통해서 왜 인간은 신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는지, 또는 두어야 하는지, 왜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또 그래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해석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세대의 영웅인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일단 영웅이 전형적으로 하는 것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키코네스인들, 지금 그리스 북부의 지금은 아마 마케도니아 땅쯤 될 겁니다. 그리스 북부의 트라케아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키코네스인들인데 그 땅을 침범을 해가지고 노략질을 하는 것서부터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트로이아에서 영웅들이 한 짓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해적대, 강도대가 하는 짓입니다. 여기서 오디세우스와 그의 일행은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또 상당한 피해도 입고 도망칩니다. 이것이 영웅 세계의 현실이에요. 그들은 배로 남하해서 그리스 반도의 최남단 말레아 곳이라는 것을 지나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곳은 항해하기 아주 고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류도 나쁘고 바람도 자주 불고 그러는 곳인가 봐요. 근데 거길 지나면서 그만 거센 폭풍을 만나가지고 항로를 이탈을 하게 되는데, 항로를 이탈하고 나서 날씨가 가라앉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 아닌 전혀 이상한 세상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맨 먼저 배를 댄 곳은 거기서 겪는 이야기가 아주 짧지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곡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상한 연꽃을 먹고 삽니다. 그 뒤에 그들은 퀴클롭스라는
외눈박이 거인이 사는 세계에 도달해서 그 퀴클롭스들이 여럿 있는데 외눈박이 괴물들이요. 그 중에도 가장 힘이 센 거인 이름이 폴리페모스라는 거인입니다. 이 폴리페모스라는 거인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를 만난 오디세우스는 그만 동굴에 갇히고 만다. 오, 포도주. 맛있군. 한 잔 더 따르고 그대 이름을 말하면 그 답례로 선물을 줄 수도 있다. 키클롭스이니요. 내 이름은 나싱입니다. 나싱. 그래, 다른 자들을 먼저 먹어치우고 그대를 제일 마지막으로 먹겠다. 술에 취한 폴리페모스가 잠에 떨어지자 오디세우스는 막대기를 잿더미 속에 넣어 달구어 그의 눈을 힘껏 찔렀다. 폴리페모스가 결국 이 대목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한테 해를 입힌 자가 오디세우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가 이 폴리페모스의 아버지는 포세이돈입니다.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의 신에게 귀향길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이 그 기원을 들어줘가지고 그만 귀향길이 10년이나 걸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예요.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또 남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한 뒤에 항해를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이올로스라는 바람의 신이 사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신의 도움으로 바람을 다 묶어가지고 보따리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풍 하나만 남겨서 서풍이 이제 불면 그게 고향 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서풍 하나만 불게 해가지고 아주 빨리 무사히 고향에 도착을 해서 고향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가 워낙 긴장을 해서 집에 다 오면 좀 졸음이 오는가 봐요. 졸았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그 보따리에 뭐 대단한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그걸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온갖 바람이 다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역풍까지 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디세우스가 잠들어 있는 동안 동료들은 서로 속삭였다. 오디세우스는 어떤 나라에 가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어. 그는 트로이에서도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이올로스까지 환대와 우정의 선물로 그에게 이걸 줬어요. 맞아요. 여기 이 자루에 얼마나 많은 황금과 은이 들어있는지 한번 꺼내 봅시다. 오호호, 그럽시다. 그들이 자루를 풀어내자 온갖 바람이 풀려나와 버렸다. 그 즉시 폭풍이 몰아치며 그들을 고향 땅에서 더 멀리 떨어진 바다로 날려버렸다. 이런 허망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오디세우스는 처음으로 자살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아주 쉽게 이루어진 게 빨리 무너지면 절망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자살할 생각을 하는데 어찌어찌 해서 하여간 다시 마음을 잡고 항해를 계속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거인 라이스트로고네스라는 이름의 거인들이 사는 곳에 도달을 합니다. 여기서 대참변을 당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애당초 배 12척을 가지고 트로이아의 전쟁에 참전했는데 막 오디세우스가 똑똑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배 12척 고스란히 유지한 채 트로이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배 12척은 그대로 있었어요. 인명 손실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배 11척이 전부 라이스트로고네스인들에게 파괴되고 다 잡혀먹습니다. 부하들이. 여기서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오디세우스는 그래도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키르케라는 또 여신이 살고 있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녀는 방문한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짐승 모양으로 변하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런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하질 않습니다. 물론 신의 도움도 좀 받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녀를 제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1년을 삽니다. 1년 뒤 부하들은 집에 가고 싶어서 이번엔 부하들이 보채입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에